안녕하십니까? 경제지식 네트워크 이병태입니다. 이번 주의 경제 현안은 제가 몇 주에 걸쳐서 우리 환경과 에너지 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어렵게 오바마 정부 또는 그 이전에 클린턴 정부가 합의했던 소위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파리 협약에서 탈퇴를 선언해서 유럽 국가의 지도자들을 경악시켰습니다.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고리 원자력 1호기를 중단하는 데 가서 탈원전 선언을 하면서 우리 지금 원전 산업을 황폐화시키는 정책을 하는 소위 친환경 정책,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두 대통령의 선택 중에 누가 옳은 선택일까요? 우리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올바로 보기 위해서는 아주 큰 그림에서 이 문제를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쉽사리 요즘 많은 유럽이나 또는 환경론자들, 소위 좌파들은 트럼프가 이 타락한 자본주의자, 극우적인 생각이 있어서 지구의 지속 가능성이 없는,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아주 극우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그 비난이 많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은 과연 옳은 거냐? 아니면 트럼프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일방적인 주장인가를 정확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환경과 에너지 정책의 문제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환경론자들이 지속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해왔고 그들의 신뢰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또는 에너지 정책의 문제점을 짚기 위한 첫 번째 시리즈로 이 환경론자들의 공포 마케팅의 역사의 실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낮은 가격과 효율성을 추구했을 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후순위였다. 아주 국민들을 생명을 우습게 알고 그랬기 때문에 본인은 사람이 먼저다라는 걸 내세우기 때문에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제 탈원전을 선언하고 또 거기에 아주 어린 학생들까지 동원해서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처럼 대단한 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가짜 뉴스를 온 국민 앞에 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68명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피해 복구 금액은 220조 원의 천문학적 예산이 들고 사고 이후에 방사능 영향으로 인한 사망자나 암 환자 수가 나중에 얼마나 날 건지는 파악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원전이 안전하지도 않고 저렴하지도 않고 친환경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었다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후쿠시마의 원전 사고에 의해서 원전 피폭으로 죽은 사망자는 없습니다. 다 쓰나미에 의해서 죽은 사망자였고 피폭된 사람도 거의 없기 때문에 그 후에 암 환자나 이런 거에서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할 거다 이런 것들은 아무 근거가 없는 가짜 뉴스로 자주 지목됐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 복구 금액도 원전의 복구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쓰나미의 복구 금액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역사적으로 환경 문제는 늘 우려하게 있었고 산업혁명이 많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도 인류는 늘 환경 문제와 싸워왔습니다. 보여드리는 그림은 1894년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 전에 거의 200년 전에 런던 타임스가 이대로 가면 1940년이 되면, 그러니까 약 50년이 지나면 런던 시내는 9피트, 그러니까 2m 70cm의 말똥으로 다 쌓이게 될 거다. 이런 위기론을 내세웠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 교통수단이 마차였기 때문에 말들이 다니면서 길거리에다가 분뇨를 흐트렀기 때문에 이것들이 상당한 공해 문제였고, 당연히 뭐 이런 분비물들은 파리를 끓게 했고 걱정거리를 만들어서 얼마나 심각하게 이걸 걱정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환경론자들이 곧 이 환경 문제 때문에 지구는 종말로 갈 거고 인류는 멸종하게 될 거고, 인류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멸종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거의 살 수 없는 정도의 악화된 환경에서 질병과 더불어 신음하면서 살게 될 거라고 했던 경고를 얼마나 쉽게, 얼마나 자주, 얼마나 근거 없이 과장해서 해왔는가를 소개해 드리는데, 그 사례들은 여기 보여드리는 두 가지 책들에서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브렉스루라고 하는 책이고요. 하나는 전에 제가 페네서에서 설명됐던 이성적 낙관론자라고 하는 맷 리들리의 The Rational Optimist의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미래를 희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현재는 큰일 났다, 곧 지구가 멸망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게 세상을 더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워싱턴 DC에서 I have a dream, 나는 꿈을 가지고 있다. 내가 흑인들도 희망이 있고 꿈이 있고 꿈이 있는, 희망이 있는 세계로 나가야겠다는 연설은 어마어마하게 미국을 감동시켰고 미국을 움직이는 명연설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연설에 얼마 전에 정반대 톤으로 미국의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 이것들을 가지고 문제점을 얘기하는 I have a nightmare, 나는 악몽을 꾸고 있다라고 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그때 연설은 사회를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론자들, 인간의 환경론자들은 어떤 거냐면 I have a dream이 아니라 우리는 We have a nightmare라고 하는 연설을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다 하는 것을 브렉스루라고 하는 책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거의 히스테리적인 환경론자들이 인류 역사에서 얼마나 많은 인류의 종말론을 얘기했냐면, 대표적인 게 인구가 폭발하고 있어서 기아로 굶어서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아주 흔히 얘기됐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도 계속되고 있는 게 기후변화에 의해서 인류와 지구가 멸종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주장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거의 1970년대부터 시작돼서 지금 거의 50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빙하가 없어진다라고 그러죠. 빙하가 없어지고 그래서 북극곰이 곧 멸종된다고 해서 북극곰을 살리자라고 하는 환경론자들의 캠페인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린피스 이름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지구 온난화가 난리라고 치는 것이 2000년 들어서라면 70년대는 곧 빙하기가 다시 온다라고 해서 인류의 종말론을 얘기해 왔다는 겁니다. 그것도 상당히 오랜 기간.
그 다음에 우리도 잘 알려져 있죠. 석탄이 고갈되고 석유가 고갈되고 자원이 고갈된다는 자원 고갈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학 물질을 많이 쓰니까 화학 물질의 남용으로 우리가 온갖 병이 걸리고 멸종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도 계속되는 거죠. 물 부족 국가가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질병이 날 때마다 이게 제2의 흑사병으로 인류가 이 흑사병에서 곧 죽게 될 거다 하는 거고요. 원자력 사고가 눈에 띄는 사고는 지금 역사적으로 2번밖에 없었는데 이 사고에 의해서 아까 문제통령이 했던 이야기들을 많은 환경론자들이 지었습니다. 이 피폭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암으로 죽을 거고 기형아가 태어날 거고 그럴지 모른다라고 하면서 이 원자력 사고에 대한 참사를 이야기해 왔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구가 늘어나는 것만큼 식량이 늘어나지 않아서 인류가 멸종할 거라고 하는 그거는 멜더스의 인구론이 가장 시초죠. 그런데 멜더스의 인구론이 틀렸다는 것은 산업혁명 과정에서 이미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옆에 보면 인구폭탄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거가 인구를 통제하지 않으면 인류는 결국은 멸종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Population Control or Race to Oblivion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달고 겁을 잔뜩 준 양반이 어리크죠. 닥터 폴 어리크입니다. 근데 이분은 그 끊임없이 이야기를 주장해 왔고 거의 2000년대까지 주장했고요. 이분하고 똑같은 사람이 레스터 브라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인구가 폭발하고 있고 갑자기 안 먹던 사람이 온갖 고기도 먹고 난리는데 누가 중국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냐? Who will feed China라고 하는 책을 95년에 썼고 2002년에도 그렇고 1998년에서 Population Challenge라는 책을 썼고 뭐 그래서 92년 70년대서부터 State of the World로서부터 시작해서 79년 92년, 95년, 98년, 2002년까지 다 식량 때문에 지구가 죽는다는 얘기를 계속 책을 써오고 많이 팔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틀린 얘기가 되니까 요새는 식량 얘기는 안 하고 환경 때문에 죽겠다는 얘기를 2000년대부터 계속 쓰는 거죠. 그래서 에코 이코노미, 월드 온 더 엣지, 이제 벼랑 끝에 왔다는 겁니다. 그게 2010년 책이고 플랜 B 3.0 이거가 2008년 책인데 우리는 플랜 B로 지금과 같은 코스로 가서는 죽는다는 거고요. 2011년에는 이게 인구는 잔뜩 있는데 식량은 없다. 그래서 풀 플래닛의 엠프티 플레이트라고 하는 책을 또 2012년에도 식량 때문에 부족하다 그러고 2015년에도 기후변화 때문에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대변혁이 일어나는데 우린 준비 안 되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브레이킹 뉴 그라운드 뭐 해가지고 온갖 책들이 다 식량 때문에 굶어 죽는다는 얘기를 수없이 해왔다는 겁니다. 근데 식량은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고요. 나중에 이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기후종말론이죠. 이 지구의 날이라는 게 1970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곧 종말이 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뉴욕 타임즈의 기사를 보면 케네스 와트라는 사람이 자, 우리는 아마 5년 정도의 시간밖에 없다. 5년 때 뭘 하지 않으면 지구는 종말로 간다는 거고요. 그 하버드의 생물학자인 조지 월드는 뭐라 그러냐면 1970년에 이 문명이 15년이나 30년 이내에 우리가 바로 이 지금 환경 문제를 기후 변화 문제를 에 대해서 긴급히 대처하지 않으면 15년에서 30년에 멸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명이 끝난다. 그러면 그건 85년이거나 95년입니다. 그러니까 오래전에 이미 문명은 끝났어야 되죠. 우리는 그 지금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느 것도 심각한 액션을 취한 적이 없습니다. 그 워싱턴 대학의 생물학자인 베리 코모노도 비슷한 얘기를 하죠. 이 결국은 우리가 인간이 생존할 수 없는 지속 가능한 국가로서의 생존이 이 환경 문제 때문에
위기가 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뉴욕 타임즈는 지금 이 공해를 중단해야 되고 환경 오염을 중단해야 되고 자원을 보존해야 되고 그래서 그거는 그냥 우리가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인류의 멸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런 액션을 취해야 된다 이러면서 겁을 줍니다. 물론 70년대 그 공포 마케팅은 실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근 20년이 지난 1989년 유엔의 기후변화 관련 보고서를 가 나왔을 때 AP통신은 또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그 유엔의 환경 그 보고서를 쓴 주요한 시니어 과학자를 인용하면서 2000년대, 그러니까 89년이니까 한 10년 내에 지금의 그 기후변화 추세를 우리가 반전을 시키지 않으면 2000년 정도에 해수면이 올라가서 그 모든 나라들이 지표면에서 사라질 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20년 전에 바닷속에 다 잠겼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얘기를 보면 이제 그런데 지금 현재 가까운 낮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해수면이 올라가서 막 이렇게 이제 피난을 가기 시작하면 전 세계는 혼란에 빠질 거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북극에 빙하가 녹아지면 몰디브나 이런 낮은 지역의 사람들은 곧 물에 빠질 거고 방글라데시의 6분의 1이 홍수에 잠겨서 9천만 명의 4분의 1 정도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져야 된다. 그리고 이집트에 경작을 할 수 있는 땅의 5분의 1 정도가 그 나일강 델타 지역이죠. 홍수로 다 넘기게 되고 이제 식량 공급이 끊기고 그래서 10년의 여유밖에 없다. 이 온실 효과를 효과를 인간의 통제 능력 안에 둘 수 있는 기간은 10년밖에 없다. 그러면 그건 99년이죠. 99년까지 이런 걸 하지 않았으면 이미 컨트롤 바뀌다. 근데 요즘도 몇 년 안에 이걸 행동에 취하지 않으면 인류는 곧 멸망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앞에서 얘기하던 10년 안에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어디 간 적도 없고 그리고 이집트의 나일강의 델타 지역의 5분의 1이 홍수에 잠겨서 농사를 못 짓는 적이 온 적도 없습니다. 최근에도 이거는 그치지 않습니다. 유명한 알고어죠. 미 부통령이 전체 북극에 그 빙하가 다 녹아서 그걸 5년 내에 다 녹을 거다. 뭐 확실하다고 자꾸 매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2008년부터 5년이면 2013년이고 그거는 이미 오래전에 다 녹아서 없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요새 사회주의자로 주목을 받고 있는 뉴욕의 바텐더 웨이추리스 출신의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는 금년 1월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기후변화를 대응하지 않으면 지구는 12년 안에 종말이 온다. 이것도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과학자도 아닌데 이렇게 단언을 할 수 있는 거 보면 환경론자들이 얼마나 용감한지를 아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 있는 그냥 공기 중에 있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오염이 아니죠. 왜냐하면 대기 중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양이 조금 늘어나는 걸 가지고 그 배출을 아주 제약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나왔던 유엔의 환경보호 단체에서 뭐냐면, 이게 가솔린을 쓰고 있는 소위 화석연료 자동차들이 1년에 어마어마한 양의 소위 이산화탄소를 지금 공기 중에다 계속 배출하고 있다. 이러면 이제 큰일 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제 빙하가 곧 사라진다는 건 아까 알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 2009년에 그거 2008년의 얘기보다 훨씬 과학적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과학자들은 75%의 확률로 5년에서 7년 사이에 이 완전히 없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2009년으로부터 다시 2008년에도 5년이라고 하더니 2009년부터 5년에서 7년이면 이미 다 2016년에 다 없어졌어야 되겠죠. 그 보여드리는 피터 와드햄스의 Farewell to Ice도 똑같은 얘기죠. 이 2017년에서 이게 한 다음 곧 완전히 다 없어진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최근에 그 텔레그래프가 보도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10년 사이에 북극의 빙하는 줄어들기는커녕 220만 스퀘어 마일에서 330만 스퀘어 마일로 무려 거의 50%가 증가된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당한 얘기들을 하는데 이제 아까 얘기를 70년대로 50년대부터 70년대 가면 이 1958년에 베티 프리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뉴욕 타임즈에다 쓴 글입니다. 이게 뭐냐면 The Coming Ice Age. 이게 그래서 1973년에서 77년 사이에 이 타임 매거진도 끊임없이 새로운 빙하기가 온다 그래서 The Cooling of America, Big Freeze, How to Survive the Coming Ice Age라고 해서 수없이 많은 글들을 58년부터 시작해서 77년까지 이 빙하기가 온다. 이게 온난화가 아니라 추워진다는 이야기대로 곧 세상이 다 얼어 죽게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보시면 여기 뉴욕 타임즈도 그 전문가들에 의하면 새로운 아이스 에이지가 지금 오고 있다라고 타임즈가 얘기를 했고 그 뉴욕 타임즈도 얘기를 하고요. 또 타임즈가 75년에도 또 다른 아이스 에이지가 온다고 그랬고 점점 추워지는 경향이 분명하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그 사이언스 뉴스나 사이언스 매거진이라는 게 75년, 76년에 보면 무려 10,000년 안에 그 주기로 오는 어마어마한 아이스 에이지. 이게 간빙기가 아니라 풀 브로운 제대로 된 빙하기가 온다. 우리 인류 역사에서 보면 큰 빙하기 때는 적도 부근, 그 지중해 부근의 아주 일부만 인간이 살아서 왜 우리가 지금 인류가 이렇게 동일한 DNA 한 종으로 살고 있냐 하면 빙하기가 심했을 때 인류가 1000명 미만으로 적도 부근에서 간신히 살아났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풀브로운 빙하기가 다시 온다 그러면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그 추위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과거 같다 그러면 인류는 거의 다 멸종하고 식량 생산도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공포스러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는 뭐 인터내셔널 와일드라이프의 75년에도 이거 지금 이거는 핵전쟁과 마찬가지로 인간 전체의 죽음과 곤경한 시대를 가져올 수 있는 아주 재앙적인 일이라고 해서 지금 이 지구가 continued rapid cooling 하고 있다. 아주 지속적으로 빠르게 추워지고 있다는 주장을 70년대 해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다음 아이스 에이지를 준비하지 않으면 인류는 재앙할 거라고 하는 것들을 기후과학자들은 세상의 기후학자들은 다 동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구 온도는 계속 추워지고 있다 그렇고 천칭 관측하고 하는 것들은 이 기후과학자들은 almost unanimous 모두 그냥 일률적으로 합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 동의를 하는데 이 추세가 지속되면은 당연히 식량 생산이 줄어드는데 다음 세기에는 식량 생산이 줄어들어서 그러니까 2000년대에는 식량이 줄어들어서 인류가 아주 파국적인 기아
캐타스트로픽 패민을 겪어야 되겠다라고 뉴스 입지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게 75년입니다. 더 아주 어이없는 거 이런 거죠.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지가 74년에 그 우리나라는 천상갑이라고 그러죠. 그 아마딜로가 있는데 네브라스카에 있는 아마딜로가 이게 추워지니까 따뜻한 쪽으로 남쪽으로 막 내려오고 있고 달팽이들도 지금 따뜻한 데를 쳐져가지고 그 중앙 유럽의 중부 숲에서 거나 이런 데서 이렇게 따뜻한 쪽으로 계속 가고 있고 그래서 이게 빙하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경고들을 계속 해왔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1972년 우리나라가 1차 석유 파동이 일어났을 때 이제 여기 The Limit to Growth라고 하는 책이 30년간의 우리 자원들을 쭉 봤더니 자, 우리는 최신 컴퓨터, 그 70년대에는 컴퓨터도 잘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뭐 아무거나 컴퓨터 붙이면 과학적인 거라고 얘기하던 때거든요. 그래서 하다못해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만 제가 복사기 만드는 회사를 80년대 갔는데 그때 복사기를 선적할 때 컴퓨터 복사기라고 그랬고요. 세탁소도 컴퓨터 세탁소라고 붙여서 첨단기기를 쓸 때는 다 컴퓨터를 앞에 붙여서 이 책이 최신 컴퓨터하고 통계적인 모델을 가지고 예측을 돌려봤더니 석유는 92년에 고갈이 된다. 천연가스는 뭐 석유하고 같이 비슷하니까 93년에 고갈이 된다. 벌써 25년 전에 다 고갈이 됐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금, 수은 등 주요 금속도 94년이면 다 고갈이 된다. 거기다가 식량도 부족하고 공기도 산소도 부족하게 돼서 이 93년쯤 되면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얘기했던 게 Limit to Growth. 이게 이제 성장을 우리가 제약하지 않으면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30년간의 통계를 가지고 쫙 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났다라고 하면서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인류는 화학 물질에 의해서 상당히 그 건강한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사일런트 스프링이라서 조용한 봄, 그러니까 침묵의 봄이라는 거죠. 여기서 칼슨이라고 쓴 사람이 쓴 책인데요. 62년에 DDT라고 우리 방충제죠. 이걸 쓰면 이걸 중단하지 않으면 한 세대밖에 62년이니까 한 세대라고 그러면 한 20년이니까 80년대 이렇게 되죠. 한 세대 안에 100%의 인류가 암으로 의해서 전부 멸종이 될 거다. 현실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리고 아까 그 식량이 모자른다고 온통 공포를 했던 폴 오를리치는 1971년에 이런 화학물질 때문에 암이 많이 늘어나서 1980년이 되면 인류의 평균 수명이 42년으로, 그러니까 반 정도로 축소될 거라고 71년에 뻥을 쳤거든요. 그런데 저 DDT라고 하는 거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 죽인 사람보다 살린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50년대부터 60년대 이것에 의해서 저개발국가에 의해서 모기도 죽이고 뭐 벼룩도 죽이고 하면서 이 말라리아하고 쯔쯔가무시병에서 5억 명 이상의 생명을 살렸다라고 하는 것들이 최근에 평가입니다. 그래서 생명체에 의해서 멸종이 되는 게 아니라 생명체에 의해서 우리는 평균 수명이 42세로 줄어든 게 아니라 훨씬 너무 많이 오래 살아서 얘기했던 것보다 고령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경제적 준비가 안 돼서 지금 걱정하는 세상이 됐다는 걸 보면 이 환경론자들이 이 공포 마케팅은 끝이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 Our Stolen Future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태아의 모습이 있죠.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호르몬하고 비슷한 합성 화학 물질을 쓰기 때문에 이게
여성의 그 유방암을 많이 일으켜가지고 여성을 죽이고 미래 세대들을 다 지금 죽이고 있다. 그래서 이 임신 가능성도 죽이고 어쩌면 인간의 지능과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유방암은 여기서 얘기했던 유방암은 급격히 감소해 왔습니다. 자, 이게 사람들이 막 산업화하고 저기 온갖 화학 물질을 배출하고 이래서 공기 오염이 계속돼서 이 라이프 매거진이라는 데서 1985년쯤 되면은 공기질이 너무 나빠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다 전쟁 때 쓰는 가스 마스크를 쓰고 살 수밖에 없다라고 겁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에어 폴루션이 너무 심해져 가지고 태양의 일조량이 반으로 1985년에 줄어든다. 그러면 이제 어마어마한 사실은 추워지는 세상이 온다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기후변화 때문에 뜨거워진다고, 한쪽에서는 공기질이 나빠져 가지고 일조량이 반으로 줄기 때문에 살 수도 없고 이 전쟁 때 쓰는 가스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된다. 1985년까지 이렇게 허풍을 떨었습니다. 근데 지금 1985년을 지나서 우리는 그로부터 이미 30년을 지났습니다만은 그 대부분의 나라에서 선진국에서 그 공기의 질은 훨씬 좋아졌습니다. 우리나라에 흔히 있는 게 유엔이 정한 물부족 국가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유엔이 정한 물부족 국가라는 말은 없고 다른 나라에서는 월드뱅크가 얘기한 물부족 국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유엔 어디에서도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라고 얘기한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물부족이라고 하는 거는 물이 없어진다는 얘기 아니라 개도국에 가면 위생적인 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그 오염된 물을 먹고 살아야 되는 남미나 아프리카 같은 나라 또는 방글라데시나 인도 같은 나라가 전 세계 40개국에서 소위 정수된 위생적인 물의 부족 국가라는 말을 월드뱅크가 경제개발을 하면서 이 수질을 높여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걸 가지고 위생적인 물의 위생은 빼고 물 부족 국가라고 얘기하고, 그 당시에 옛날에 우리나라도 수돗물이 100%가 공급되지 않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리고 오염수를 강물이나 이런 거하고 분리하지 않은 나라의 강에서 수용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위생이 하이진이 높아진 위생적인 물 부족 국가를 물이 부족한 국가로 선동했다. 우리나라에 물이 어디 부족합니까? 그래서 아무데나 땅 파면 물이 나오는 나라인데 지금도 아무 생각 없이 유엔이 정한 물 부족 국가 선동이라는 말이 다른 나라에서는 월드뱅크가 얘기한 물 부족 국가로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새로운 병이 나오면 다 제2 흑사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보시면 에이즈가 처음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이 적어도 hundred of million, 그러니까 수억 명이 죽을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결국은 우리가 환경을 파괴한 거에 대한 지구의 복수다. 에이즈가 환경을 포기한 거에 대한 복수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난리가 됐던 그 소위 광우병, 매드카우 디지즈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휴 페닝턴이라고 하는 양반이 우리가 이 소위 광우병을 잘 대응하지 않으면 아마도 수천 명, 수만 명, 아니면 수십만이 이거로 죽을 거다. 그러면서 또 13만 6천 명까지도 죽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소위 광우병으로 또는 광우병 의심으로 죽었다라고 보고된 케이스는 지금까지 166명밖에 없고, 그것도 이 병이 발견이 됐을 때 그 살처분해서 소들을 다 묻고 나서는 아직 한 명도 광우병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확증 신고가 없이 유사 광우병일 수도 있다라고 보고된 게 총 3건밖에 없습니다. 80년대보다 높고. 그런데 그
그런 걸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 난리를 친 게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었는가를 아실 수가 있죠. 조류독감이 처음 나왔을 때 유엔 보고서는 조류독감으로 500만에서 1억 5천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라고 유엔 보고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까지 지금까지 조류독감 사망자는 300명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모든 생물학자, 환경론자들의 과장은 이게 정도가 뭐 10배, 100배 정도가 아니라 수십만 배에 해당한다. 그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얼마가 죽을 거냐라고 하는 각종 보고서가 있습니다. WHO 보고서도 있고 카디스라고 하는 여러 명의 학자들이 있고 보시면 4,000명에서 6만 명까지 있고요. 또는 그 후에 원자력 노출 50만 명까지라고 하는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고된 건 64명이 전부고요. 그 체르노빌에 지금도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래서 지금까지 이 환경론자들이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종말론을 주장해왔고 언제나 과학자들에 의하면 유엔 보고서에 의하면 월드뱅크에 의하면이라고 내세웁니다. 그러나 그들의 곧 지구의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종말론이나 비관론은 다 틀려왔고 그 틀린 정도가 뭐 10배, 20배가 아니라 몇십만 배, 몇백만 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원전에 대한 이야기도 그런 우리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가짜뉴스 때문에 국민들은 보시면 이 태양광에 대해서 선호도가 85%고 풍력에 관한 게 70%고 수력은 78%고 쭉 해서 밑에 가면 석탄하고 원전이 가장 낮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후에 제가 이 실상들을 보여주면 그 어떤 것도 원전보다 더 안전하고 깨끗하고 친환경이고 더 경제적이라고 주장할 근거는 되게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류가 생각보다 이 나쁜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리고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 나쁜 소식을 얘기하는 사람은 책을 많이 팔고 권력을 잡고 그렇게 친환경 쪽으로 몰고 가면 거기 빌붙어서 생기는 좀비 경제가 생기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용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들이 생기고 그래서 이 환경론자들과 정부의 돈을 빼먹으려고 하는 이해 집단들 그리고 더 많은 주목을 받아서 광고 수익을 내거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싶은 언론들이 이 공포 마케팅을 계속하는 것은 인간이 좋은 뉴스보다는 공포적인 뉴스, 나쁜 소식에 더 예민하게 반응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유전자적인 한계를 악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비관적 예측을 한 번도 맞은 적이 없고 그래서 이런 과거의 역사를 보면 트럼프가 왜 환경 극단론자들을 믿지 않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은 환경론자들의 이야기를 명백히 믿습니다. 그 고리 원전 중단 선언에서 누누이 환경의 시대가 왔고 건강하고 안전한 에너지의 시대로 왔는데 경제성 때문에 사람이 후순으로 밀렸다는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전에 의해서 얼마나 위험하고 그 비인간적인 에너지인가를 되게 강조를 했던 것은 그 환경론자들과 아주 궤를 같이 하는 문 대통령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환경론자들의 공포 마케팅 또는 사기적인 공포 마케팅이 얼마나 실제 현실과 벗어난 과장 광고인가를 설명을 드렸고 다음 편에서는 그럼 그들의 예측했던 지금의 지구의 환경은 어떤 수준이고 자원은 어떤 수준인지를 데이터를 가지고 보면서 환경론자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해왔는지를 실질적으로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왜 환경론자들의 해법 또는 특히 기후변화,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주장이 과연 과학적으로 옛날에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지구가
빙하기가 온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거의 모든 예외 없는 합의였다라고 주장했던 것처럼 지금의 지구온난화도 과연 과학자들이 다 유네니머스하게, 그러니까 예외 없이 다 동의하는 결론인가, 얼마나 그게 믿을 만한 과학적 사실인가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환경론자들이 주장하는 해법들이 얼마나 현실적인 해법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나라의 에너지, 탈원전, 미세먼지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강의이고 앞으로 4-5번 더 나눠서 환경 문제, 에너지 문제의 근본적인 지금까지 인류는 어떤 지식을 쌓아왔는지를 여러분하고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시청 많이 해주시고 저희 이병태 TV 널리 알려주시고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광고도 많이 봐주시고 널리 좀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